제3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리카르도 무역 모형을 이용해서 비교 우위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1절에서는 리카르도 비교 우위론에 대한 개괄적인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고 2절에서는 일반 모형을 이용해서 리카르도 비교 우위론을 공부하고 있고 3장에서는 이국 이제의 리카르도 모형을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고 4장은 리카르도 이론에 대한 실증 분석이 되겠습니다. 리카르도 모형은 비교 우위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비교 우위 법칙이란 것은 뭔가는 모든 국가가 비교 우위를 갖는 재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교 우위제를 서로 교환하게 되면 모든 국가가 이익을 얻는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비교 우위 법칙은 무조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무역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무역을 통해서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굉장히 그 자유무역의 이익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리카르도 모형은 두 개의 기본적인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 요소다. 우리가 재화를 생산할 때는 수많은 생산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단순화를 위해서 리카르도는 노동만을 생산 요소로 인정하고 있고 이 노동 투입량에 의해서 재화의 가치, 그러니까 어떤 재화의 가격은 노동 투입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가치서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입니다.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이라는 것은 투입량을 2배 집어넣으면 아웃풋도 2배 나오는 이런 생산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골격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노동만 생산 요소다. 또 하나는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이다. 리카르도 모형 이전의 우리가 무역을 갖다가 절대 우위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절대 우위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다는 거예요. 비교 우위론은 비교적 우위가 있다는 뜻이 되겠고 절대 우위론은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인 거는 재화 생산에 있어서 노동 투입량, 그러니까 생산비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낮을 때, 절대적으로 적을 때 우리는 이걸 갖다가 절대 우위가 있다고 하고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지금 단위 노동 투입량이니까 이 숫자가 기계 한 개를 생산할 때 A국은 노동이 2개가 필요하고 B국은 노동이 8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A국이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는 거죠. 더 적은 노동으로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직물 한 개를 생산하는데 A국은 노동이 3개가 필요하고 B국은 노동이 4개가 필요하다면 A국이 노동 투입량이 더 적으니까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죠. 그러니까 A국은 B국에 비해서 기계 생산이든 직물 생산이든 모두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는 국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 우위로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한 나라가 모든 재화에서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다면 생산성이 절대적으로 낮은 국가와 절대적으로 높은 국가 사이에 무역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무역이라는 것은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 건데 어떤 나라가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다면 모두 수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받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는 국가와 절대적으로 열이 있는 국가가 하는 무역을 이 절대 우위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미국과 중국의 예를 들었는데 미국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중국보다 노동 생산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과 무역에서 누가 흑자를 보고 있습니까? 누가 더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수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열의에 있는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못하는 게 아니라 수출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더 많이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것은 절대 우위론으로 무역을 설명할 수가 없고
우리가 비교 우위론을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단위 노동 투입량에 대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가정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비교 우위론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비교 우위론은 비교 우위, 어떤 나라가 어떤 재화에 비교 우위가 있는가는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는 기회비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회계학적 비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경제 원론에서부터 또 미시경제학에서 수없이 기회비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은 뭔가는 기회비용, 영어로는 opportunity cost고요. 한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의 양입니다.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떤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X라는 재화도 생산하고 싶고 Y라는 재화도 생산하고 싶을 때 X라는 재화를 생산할 때 기회비용은 어떻게 설명하는 거는 Y를 몇 단위 포기해야 되느냐, 다른 재화의 양을 포기해야 되는 다른 재화 양을 말하는 것이 기회비용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계학적 비용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어진 자원으로 그 자원을 가지고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할 수도 있고 또 냉장고 10대를 생산할 수 있다면 자동차 한 대의 기회비용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냉장고 10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냉장고 10대의 기회비용은 뭐겠습니까? 자동차 10분지 1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우위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어떤 재화에 비교 우위가 있는가는 기회비용이 어떤 나라에서 더 낮은가, 이 기회비용의 국가 간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회비용이 더 낮은 재화에 그 나라는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이제 리카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의 예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국에서 XJ 기회비용 계산해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XJ 기회비용은 XJ 한 개를 생산할 때 노동 2개가 필요한데 이 2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직물 몇 개를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직물 생산에는 노동 3개가 필요하니까 3분지 2가 된다 이거. 3분지 2 직물. XJ 한 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직물 3분지 2. 이게 직물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국에서는 XJ의 기회비용이 XJ 한 개를 생산할 때 노동이 8개가 필요한데 직물 한 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이 4개가 필요하니까 기계 한 개를 생산해서 직물 몇 개를 포기해야 되겠어요? 2개. 이 단위는 직물입니다. 직물 3분지 1을 포기해라. 직물 2개를 포기해라. 자, 그러면 XJ의 기회비용이 어디에서 더 낮습니까? XJ 기회비용이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부동호가 돼야 되겠죠. A국이 XJ를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고 B국은 XJ를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용으로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카도는 이건 A국이 XJ의 비교 우위를 갖게 된다고 보고 B국은 어떻습니까? XJ의 비교 열이 대신 YJ의 비교 우위를 갖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X를 수출하게 되고 여기는 B국은 Y를 수출하게 될 거다는 것이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를 해서 A국은 XJ 생산, YJ 생산에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어요. 이것도 더 저렴하기보다 낮은 비용으로 여기도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B국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국은
X제의 비교 우위를 갖게 되고 B국은 모든 재화 생산에 절대적으로 열의해 있지만 Y제의 비교 우위를 갖게 된다. 그래서 Y제를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비교 우위론이 되겠습니다. 방금 표 3.1의 예시에서 봤듯이 A국의 X제 기회비용은 3분의 2이고 B국의 X제 기회비용은 2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렇다면 그 기회비용이 더 낮은 국가에서 비교우위가 있으니까 A국은 X제의 비교우위가 있고 B국은 X제 기회비용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낮은 Y제의 비교우위를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상대 가격으로 비교 우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 기회비용과 상대 가격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게 되면 비교 우위를 결정할 때 기회비용으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상대 가격으로 결정을 하면 더 편하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 3.1에서 상대 가격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건 A국의 상대 가격이고요. 그러니까 PX, PY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읽는 거는 X제의 상대 가격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대국, B국의 상대 가격. 그래서 B국의 X제, Y제. 그래서 X제의 상대 가격이 되겠고요. 리카르도 모형은 노동 가치세니까 노동 투입량이 바로 그 재화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X의 가격은 노동 투입량 2개에다가 임금을 곱하면 될 것이고 Y제 가격은 노동 투입량의 임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동 투입량의 임금, 노동 투입량 곱하기 임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WW를 제하고 나면 A국에서 X제의 상대 가격은 3분의 2, B국에서 X제의 상대 가격은 2 이렇게 될 수 있겠고, 그러면 X제의 상대 가격이 A국에서 낮으니까 A국은 상대 가격이 더 낮은 X제의 비교 우위를 갖게 되고 B국은 상대 가격이 더 낮은 Y제의 비교 우위를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적어진 내용을 보시면 X제의 상대 가격은 이 P가 X의 상대 가격이잖아요. 그냥 X의 가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3분의 2를 보면 이 X제의 상대 가격이 앞에서 계산한 X제의 기회비용과 또 같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겠습니다. 표 3.1에서 B국은 두 제와 모두에서 절대적으로 열의해 있지만 Y제의 비교 우위가 있고 이 재화를 수출하게 된다. 이처럼 비교 우위로는 어떤 국가든지 반드시 비교 우위제를 갖게 되고 이것을 수출할 수 있게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비교 우위를 노동 생산성으로 결정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기회비용으로 비교 우위를 결정할 수 있다. 또 한 번은 상대 가격으로 비교 우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번에는 노동 생산성의 차이로 비교 우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국가의 비교 우위는 노동 생산성의 상대적 차이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다. 표 3.1을 보실까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가 A국의 노동 생산성과 B국의 노동 생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E는 단위 노동 투입량, 무슨 이야기인 거는 X지 한 개를 생산할 때 노동 투입량이 어떻게 되느냐, 몇 단위를 하느냐고 노동 생산성은 한 개 생산할 때 노동이 몇 개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의 역수가 됩니다. 이것의 역수. 이 역수가 노동 생산성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A국에서 직무로 노동 생산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무로 노동 생산성은 3분의 1.
B국에서 기계의 노동 생산성은 한 개 생산에 노동 8개가 필요하니까 노동 한 개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은 8분의 1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B국의 직물에서의 노동 생산성은 직물 한 개에 노동 4개가 들어가니까 노동 한 개는 직물의 4분의 1을 생산한다. 자, 그러니까 A국의 노동 생산성과 B국의 노동 생산성을 기계산업에서 비교를 하면 기계산업에서는 2분의 1 나누기 8분의 1이니까 이게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직물에서 노동 생산성은 3분의 1 나누기 4분의 1이니까 이게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보면 기계에서도 A국, 이게 지금 A국 나누기 B국이니까요. 기계에서도 A국의 노동 생산성이 4배가 높고 직물에서도 A국의 노동 생산성이 더 높아요. 몇 배? 3분의 4배. 근데 어디에서 A국의 노동 생산성이 더 높습니까? 기계에서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A국은 기계의 비교 우위를 갖게 되고 B국은 직물의 비교 우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 높다고 다 비교 우위가 있는 게 아니고 더 높은 재화의 비교 우위를 갖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표 3일에서 읽어볼까요? 단위 노동 투입량의 역수가 노동 생산성이다. 그래서 A국에서 2분의 1, 또 8분의 1,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계산하면 4배 수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고요. 여기는 3분의 4배 수준. 그래서 A국의 노동 생산성은 XJ, YJ 모두에서 B국보다 높지만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더 높은 XJ의 비교 우위를 갖게 된다. 반면에 B국의 노동 생산성은 A국에서는 XJ에서는 A국의 4분의 1, YJ에서는 A국의 3분의 4배. 둘 다 낮아요. 더 낮지만 상대적으로 덜 낮은 열의 정도가 적은 YJ의 비교 우위를 가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적혀진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모든 재화에서 노동 생산성이 더 높다고 모든 재화를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국가가 모든 재화 생산에서 노동 생산성이 더 낮다고 또 수출할 상품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비교율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높다, 절대적으로 낮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은 언제든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느 국가든지 상대 국가보다 노동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재화를 수출하게 된다. 그래서 한 국가 내에서 노동 생산성이 서로 다른 두 재화가 있을 때 노동 생산성이 더 높은 재화가 반드시 비교 우위제, 즉 수출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 거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X라는 재화가 있고 Y라는 재화가 있는데 A국에서 이 재화하고 이 재화의 노동 생산성을 비교했더니 XJ의 노동 생산성이 더 높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XJ가 YJ보다 노동 생산성이 더 높으니까 A국에서 XJ를 수출할 것이냐, 더 생산성이 높으니까 수출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B국에서도 봤더니 이 XJ하고 YJ 노동 생산성이 B국에서도 이렇게 더 높아요. 그런데 여기는 3배가 더 높고 XJ 노동 생산성에서 YJ보다 여기는 2배가 더 높다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 나라는 어땠어요? XJ가 노동 생산성이 YJ보다 높지만 YJ 생산에서보다 더 높지만 B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A국은 YJ를 수출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비교 우위는 자국 내의 노동 생산성 순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 국가의 비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이 산업에서 Y보다 더 잘하고 있더라도 상대 국가가 더 잘한다면 우리는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는 이 Y재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박스에 보면 아담 스미스 무역 이론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른 교과서들을 보면 아담 스미스 무역 이론을 절대 우위론이라고 설명하는 교과서들이 많아요. 근데 이 절대 우위론이라고 설명하면 아담 스미스가 애초에 국부론에서 이야기했던 무역을 일부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정태적이다 이거예요. 본질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담 스미스가 생각했던 무역 이론은 뭐냐? 이런 겁니다. 무역이라는 것은 자생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거예요. 자, A국과 B국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고 열의가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A국과 B국은 무조건 무역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 비교 우위론에 의해서 하든 무엇에 의해서 하든 자율적으로 자생적으로 무역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무역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 강화 기능이 있다. 분업을 통해서 여기는 자기가 잘하는 어떤 X, 여기는 자기가 잘하는 Y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 A가 자꾸 강화가 되는 거죠. 자기 강화 기능. 강화되고 해서 비용도 떨어지고 규모 경제도 발생하고 그러면서 더 경쟁력이 발생하고 마찬가지로 B국도 규모 경제도 발생하고 경쟁력도 더 생기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하면서 더 우위를 갖게 되면서 절대적으로 이제 우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역을 하면 상호 이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아담 스미스가 생각했던 무역 이론은 정태적인 게 아니라 동태적이다는 거예요. 동태적.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자기 강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제 아담 스미스는 그 무역을 국가 간의 분업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A국과 B국이 있으면 어떤 재화에 각각 분업을 하게 되고 담당을 하게 되면 자기 강화 기능을 통해서 더 무역 이익이 확대된다. 동태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여기 파일을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박스를 있는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나라가 무역을 하기 시작하면 국제시장 가격은 어디에서 결정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시장 가격은 양국의 국내 가격 사이에서 결정이 된다. 자, 표 3일에서 국제시장에서 기계의 상대 가격, 이 기계의 상대 가격은 양국의 국내 가격, A국에서는 기계의 상대 가격이 3분의 2였고 또 B국에서는 기계의 상대 가격이 2였으니까 이 3분의 2와 이 사이에서 국제 시장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됐을 때 A국은 기계 가격이 기계의 상대 가격이 되겠습니다. 3분의 2가 되겠고 B국은 기계의 상대 가격이 2였다면 국제시장 가격은 어디서 결정이 되는 거는 뭐 여기 이런 데서 결정이 되게 된다. 이 사이에 어디에선가 결정이 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제시장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 사이인 1에서 결정이 됐다. 여기가 뭐 1이라고 하면 1에서 결정이 됐다. 그러면 A국은 어떻습니까? 국제시장 가격이, 이거 국제시장 가격을 PW, 월드 프라이스에서 PW라고 하면 국제시장 가격이 자기의 가격보다 더 비싸니까 이 나라는 기계를 수출하게 되는 거죠. X를 수출하게 될 것이고 B국은
기계의 시장 가격이 자기는 2인데 국제시장에서는 1이니까 기계를 수출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Y를 수출하면서 서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 국제시장가, 기계의 국제시장 가격이 여기에 있다면 어때요? A도 B도 전부 X를 수출하게 될 것이고, 이게 이쪽에 있다면 A도 B도 전부 직물을 수출하려고 하니까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시장 가격은 이 두 나라의 국내 가격 사이에 있을 때 결정이 두 나라 다 무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국제 가격이 양국 국내 가격 사이 어디에서 결정될 것인가는 세계 전체의 수요와 공급에 달려 있다. 세계 전체적으로 직물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직물 가격이 비싸질 것이고, 반대로 기계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기계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질 것이다. 무슨 이야기인 거는 여기서 결정이 될까 여기서 결정이 될까는 사람들이 기계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이쪽에서 결정이 될 것이고, 직물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이쪽에서 결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어디에서 결정이 되는데, 어디에서 결정이 될 것인가는 기계와 직물에 대한 세계 전체의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역의 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나라가 무역을 했을 때 어떤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이건 표 3.2를 이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총 노동량을 이렇게 가정한 거예요. A국의 총 노동량이 5단이다. 그리고 B국에서는 전체 노동량이 12단이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한 세계 전체 노동량은 17단이었다고 하자. 자, 이렇게 가정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A국은 기계 한 개 생산에 노동 2개, 그 다음에 직물 한 개 생산에 3개, 2, 3, 8, 4 이렇게 돼 있죠. 8, 4 이렇게 돼 있으니까 B국은 노동 8개, 4개 합해서 12개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을 2, 3, 5개를 2, 3으로 배분해서 한 개 한 개 생산하고, 또 B국은 12개를 8단위, 4단위 나눠서 한 개 한 개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세계 전체 생산량은 1 더하기 1,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무역 이후에는 A국은 기계만 생산하니까 5단위를 이 2단위로 생산하니까 2.5단위가 생산이 되고, B국은 직물만 생산하니까 12개 노동을 가지고 이 직물만 생산하니까 3단위가 생산되는 거죠. 그럼 세계 전체 생산량이 2.5, 3이 되니까 무역 이전에는 2개, 2개였는데 세계 전체 생산량이 이 무역 이후에는 2.5, 3이 되니까 세계 전체적으로 이 특화 생산을 했더니 생산량이 증가한 거예요. 생산량이 증가해요. 무역 이전에 비해서 세계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증가했다. 자, 그럼 이 생산량이 증가했으니까 우리는 이걸 나눠서 소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개 한 개 교환한다고 그러면 한 개 주고 한 개 받고, 여기도 한 개 주고 한 개 받고, 그래서 세계 전체 소비량은 같은 거죠. 생산량과 소비량은. 그래서 무역의 이익을 보면 A국도 이익, B국도 직물 한 개 이상 이익이 있다. 그래서 둘 다 이익을 보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무역 이전에 비해서 무역 이후에, 무역 이전에는 세계 전체 생산량이 이렇게 됐다면 무역 이후에는 세계 전체 생산량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 증가한 세계 전체 생산량을 A국과 B국이 나눠서 소비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겠다 하는 게 리카르도 무역 이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증가된 양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지금 증가된 양이잖아요. 이만큼이 지금 무역으로 인해서 증가된 양인데,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는 국제 시장 가격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만약에 기계의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갔으면 A국이 더 이득을 볼 것이고 직무로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면 B국이 더 이득을 보는 형태로 무역의 이익이 배분될 것이다. 여기는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비교에 따른 생산과 무역으로 양국 모두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할 수 있어서 무역 이전에 비해 후생 수준이 증가한다. 무역 이후에 누가 더 이익을 볼 것인가? 이것은 국제교환비가 국제시장 가격이 어디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배분의 이익에 차이가 생긴다. 그리고 무역 이후에 그러면 각 국가의 임금은 어떻게 될까? 두 나라 모두에서 임금이 상승하게 된다. 리카르도 모에서 재화 가격은 단위 노동 투입량과 임금의 곱입니다. 그러니까 재화 가격 P는 임금 곱하기 노동 투입량, 단위 노동 투입량. 조금 있다가는 뭐 ALX 이렇게 쓰니까 미리 쓰면 이게 단위 노동 투입량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재화 가격이 이건 불변, 단위 노동 투입량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건 불변이니까 재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임금은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역 이후 어느 나라에서든지 비교 우위제의 가격이 이 나라는 A는 X제 가격, B는 Y제 가격, 무역 이전보다 올라가게 되므로 임금도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리카르도 모형에서는 생산 요소가 노동뿐이므로 임금이 상승했다는 것은 그 모형으로는 그 국가의 국민소득 자체가 증가했다고 해석이 되게 된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비교 우위론은 리카르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비교 우위론은 모든 나라가 비교 우위를 갖는 재화가 있어요. 그것은 기회비용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누가 더 잘 생산했다 결정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비교 우위제가 있게 되고 그 무역을 통해서 두 나라 다 이득을 얻고 임금도 상승하고 국민소득도 증가한다 하는 것이 리카르도 비교 우위론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